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강의로 만나게 된 타투 스터디 강사 엔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함께 할 강의는 여러 타투의 장르에 대한 설명과 이해라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타투 장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타투 장르라는 게 수백 가지 이상으로 많은 장르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장르, 내가 좋아하는 기법이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장르만, 그 장르만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한 가지의 장르를 전문성 있게 공부를 해주시는 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타투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많은 장르들을 조금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 상담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손님들이 문의 상담을 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참고 자료를 보내주시게 되는데요. 제가 이 참고 자료를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장르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정확하게 내가 뭔지 모른다 라고 하면은 디자인 제작을 할 때 어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그림체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혹시 이게 어떤 장르인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꽤나 이제 전문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진 모습을 비춰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전에 많은 장르들을 어느 정도 특징적인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죠. 자, 이 장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희 이 장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타투 장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알아볼 건데, 이 장르라고 하는 거는 그림의 스타일이나 기법 등을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씩 좀 보자면 그림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타투 장르가 아니더라도 저희 동양화라든지 서양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이 나뉘잖아요. 이것처럼 이 타투라는 것도 이런 그림체나 그림 스타일로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장르로서 좀 지정을 해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고요. 이 기법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작업을 할 때 라인만 사용했냐, 아니면은 명암을 주로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로 작업을 했냐, 아니면 내가 컬러로 작업했냐, 블랙으로만 작업했냐, 이거에 따라서도 장르가 바뀔 수 있다, 나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장르라는 거는 오래된 역사나 대중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의 장르로서 저희가 많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또 보자면, 이 오래된 역사라고 한다면은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스타일이나 기법 자체를 지금의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나의 장르로서 분류를 따로 해놓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대중성 같은 경우에서는 쉽게 좀 제가 예를 들자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 그리고 그런 기법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또 장르로 만들고 싶어요, 내가 이걸 장르로 좀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홍보나 아니면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만 이걸 좋아한다, 대중들이 이거를 찾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라고 하면은 하나의 장르로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장르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새로운 장르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대중성과 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면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관심사 혹은 좋아하는 스타일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에 있는 타투의 틀이, 장르의 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대적 배경에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추가되면서 그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의 장르로서 또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머신이 발전하면서 타투 스킬적인 부분도 발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법 자체가 새로 또 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하나의 장르로서도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생이 되거나 새로 생기는 장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장르들을 지금 이 수업에서 다 다루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기억을 다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대표적인 장르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이 9가지의 장르들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장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알고 나서 타투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듣지 않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9개를 다 기억을 못할 수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필기를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1번부터 9번까지 총 9개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레즈미, 저희 재패니즈라고도 불리게 되죠. 그리고 뉴재패니즈라는 장르를 알아볼 거고, 두 번째로는 올드스쿨, 그리고 뉴스쿨 이렇게 또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블랙 앤 그레이, 네 번째로는 치카노, 다섯 번째는 트라이벌, 여섯 번째는 크리미널, 일곱 번째는 바이오 메카닉, 여덟 번째는 레터링, 아홉 번째는 만다라로 총 9가지 이렇게 시각적인 특징이나 아니면은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이 이레즈미, 저희 재패니즈라고도 불리는 장르고 뉴재패니즈도 같이 알아볼 건데, 이레즈미란 일단 단어 자체를 먼저 보자면 이레루 플러스 즈미라고 해서 이레루가 넣다, 즈미가 먹물이란 뜻으로 먹물을 넣는다라는 일본어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또 접근을 하자면은 이 문신이라는 단어와 타투라는 단어, 그리고 이 이레즈미라는 단어 자체가 다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 문신이라고 하는, 이 타투라고 하는 걸 장르로서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이레즈미가 장르로서 조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는, 이 이레즈미 안에는 일본 전통의 역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장르로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신다면은 이 재패니즈라는 단어를 더 많이 활용을 한다,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레즈미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재패니즈라는 단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재패니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레즈미랑 같은 장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적인 특징으로는 단색의 명암이나 아니면 두꺼운 라인이 사용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단색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색깔 자체도 자연스럽게 여러 컬러로 풀리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단색으로 딱딱 끊기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 라인 자체도 굉장히 두껍고 투박한 스타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색의 명암이나 두꺼운 라인으로 들어가는 장르가 전부 다 이레즈미, 이 재패니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르적인 특징을 보자면 소재로서 조금 구분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재로서 구분이 가능하다. 보통 이 재패니즈라고 하는 장르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는 한약, 봉황, 용, 미인도 등 일본 전통 민화나 아니면 신화 속에 나오는 소재들이 보통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재패니즈라는 장르를 조금 전문성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본 문화나 역사 같은 것도 공부를 해두시면 얼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래도 많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뉴재패니즈라고 하는 장르는 도대체 뭘까를 봤을 때 이 시각적인 특징으로는 입체적인 명암이나 화려한 색감, 그리고 소재의 크기가 커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재패니즈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어느 정도 살려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색의 명암보다는 좀 더 입체적으로 명암 표현을 했고, 그리고 색깔 자체도 훨씬 더 화려하고 예쁘게 많이 디자인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소재의 크기도 기존에 있던 재패니즈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의 원포인트 식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주변으로 가쿠라는 틀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뉴재패니즈라고 하는 장르는 이 가쿠라는 외곽 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많이 빠지듯이 들어가는 장르고, 아무래도 소재가 커지다 보니까 이 가쿠라는 게 따로 넣을 만한 틈은 많이 없어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르적인 특징을 보자면은 소재가 더 다양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이 재패니즈라는 이 소재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새로운 소재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 재패니지에 있는 소재도 충분히 많이 쓰이고 있지만 여기 있는 뭐 참새나 토끼 같은 아주 작고 귀여운 디자인들도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투박한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조금은 험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유제페니지 같은 경우에선 좀 더 입체적이고 더 화려해지고 귀여운 소재들도 많이 사용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예술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장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저희 올드스쿨과 뉴스쿨을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올드스쿨을 알아보자면 올드스쿨의 시각적인 특징으로는 단색의 명암이나 두꺼운 라인이 사용이 되었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재패니지의 시각적인 특징과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재패니지랑 비슷한 시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장르적으로 소재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한 재패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는 데선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올드스쿨의 시각적인 특징으로는 원포인트 형식으로 많이 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재패니지 같은 경우엔 가쿠라는 틀이 따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 올드스쿨은 따로 그런 게 없고, 만약에 이걸 내가 긴팔로 조금 큰 섹션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포인트 식으로 채운 다음에 주변 배경을 점이나 별 같은 걸로 채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스쿨을 알아볼 건데요. 유스쿨의 시각적인 특징으로는 입체적인 명암 그리고 화려한 색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했던 뉴재패니지와 비슷한 점이 꽤나 많죠. 입체적인 명암이나 색감 자체가 좀 더 화려해졌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배경도 살펴보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 올드스쿨이나 재패니지 같은 경우에서는 예로부터 조금 많이 활용이 되고 역사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한 장르라고 하면은 유스쿨이나 이 유재패니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 기존에 있던 장르에서 파생이 돼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드스쿨이나 재패니지가 많이 활용이 되었을 시기에는 보통 단색의 명암을 칠할 수밖에 없는 머신들로 작업을 했고, 두꺼운 라인이 굉장히 수월한 머신으로 작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코일 머신이 주로 많이 쓰이는 타투 머신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얇은 라인보다는 두꺼운 라인이 좀 더 작업하기 수월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머신 자체도 부드럽게 명암을 필 수 있는 머신도 많이 나오고, 얇은 라인도 잉크 퍼짐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머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많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색감 자체도 잉크의 개체수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유스쿨 같은 경우에 장르적인 특징으로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짐으로써 규제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소재가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해외에서 봤던 작업물 같은 경우에 핸드폰을 팔에다가 유스쿨 스타일로 작업한 것까진 봤고, 제가 이 유스쿨 하고 있는 작업자인데요. 저는 이 유스쿨로 자동차에 있는 중립기어, 거기에 있는 이 중립기어도 유스쿨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유스쿨에 대해서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져 가지고 규제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자면 이 블랙 앤 그레이를 알아볼 건데, 이 블랙 앤 그레이는 포트레이트나 리얼리티 같이 명칭이 조금 다른 스타일로 좀 이름이 불릴 수 있어요. 하나씩 더 보자면 이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쉽게 생각해서 사진을 보고 내가 작업을 했다 라고 하면 포트레이트가 되는 거고요. 내가 작업 자체를 굉장히 퀄리티 높게 리얼하게 작업했다 라고 하면 리얼리티로 불리게 되는 거고요. 내가 사진을 보고 굉장히 리얼하게 작업했다 라고 하면 리얼 포트레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특징으로 블랙 한 가지를 농도를 조절해서 입체적인 단계 표현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포트레이트나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사진같이 작업하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블랙보다는 컬러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로 많이 쓰이는 기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 블랙 앤 그레이 베이스로 많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블랙 앤 그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블랙 한 가지를 농도를 조절해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이 희석액으로 작업을 했냐 아니면 그레이워시로 작업을 했냐, 그러니까 내가 이 블랙을 물로 희석했냐 아니면은 그레이로 단계 표현을 했냐에 따라서 그림 스타일이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요, 전부 다 블랙 앤 그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르적인 특징으로는 소재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손으로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적으로도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장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림 그리기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의 그런 소재를 문의를 받았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만한 장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블랙 앤 그레이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실력 차이가 확실하게 딱 보이는 장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스킬이나 기술들을 조금씩 공부를 한다거나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장르는 치카노와 치카노 레터링인데, 치카노를 먼저 알아보자면 이 치카노의 시각적인 특징으로는 블랙 앤 그레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치카노라는 장르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 치카노라는 장르를 딱 봤을 때 블랙 앤 그레이라고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진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거고, 특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장르적인 특징을 알아보자면 소재로서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고요. 주로 많이 쓰이는 소재는 총, 여자, 도박, 삐에로 등 이런 관련 소재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좀 더 많이 앞서 나아가서 이제 술 아니면 자동차 같은 소재들도 많이 사용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치카노 레터링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레터링이라고 하는 거를 이따가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글자나 문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치카노 레터링도 마찬가지로 글자나 아니면 숫자, 문자에 가깝다. 하지만 일정한 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커스텀 레터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 글씨를 쓰는 사람, 작업자에 따라서 스타일이 전부 다 바뀔 수 있고요. 하지만 일정한 이 치카노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는데 꽤나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글씨체, 그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치카노 레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꽤나 많은 자료들을 찾아볼 필요는 있겠죠.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트라이벌입니다. 이 트라이벌이라는 거는 원시시대 때부터 상영을 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장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시각적인 특징으로는 블랙 한 가지만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랙 앤 그레이 같은 경우에서는 블랙 하나를 농도를 조절해서 작업을 했지만, 이 트라이벌 같은 경우에선 블랙 원액 한 가지를 작업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 블랙만 쓰는 게 아니라 컬러를 넣어서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딱 사진을 봤을 때 트라이벌이라는 거를 구분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장르적인 특징을 좀 보자면 부족에 따라서 디자인과 의미가 조금 많이 나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원시시대 때부터 상영이 되었고, 주로 이 타투가 많이 받아졌을 때는 원주민들끼리 많이 행해져 있다 보니까 이 부족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상징하는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이라는 거는 마오리, 폴리네시안, 켈틱, 하이다로 나뉘게 되면서 물론 더 많은 부족들이 있지만 마오리족 타투 아니면 폴리네시안족 타투 뭐 이런 식으로도 불리고 있으니까 자료를 찾아볼 때 한번 검색을 해볼 필요는 있는 이름들이겠죠. 다음으로 알아볼 건 저희는 크리미널 타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크리미널 타투라는 건 RCT라고도 불리며, 이 RCT는 러시안 크리미널 타투의 약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많이 이 장르를 받았던 분들은 마피아, 러시아에 있는 마피아 분들이 많이 받게 됐는데요. 스타일 자체, 시각적인 특징으로는 블랙스쿨에 굉장히 가깝지만, 블랙스쿨과는 조금 다르게 이 크리미널 타투에만 쓰이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문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전문 서적까지
판매를 할 정도니까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장르적인 특징을 좀 보자면 러시아에서는 타투의 소재나 위치에 따라서 확실하게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러시아에서예요. 러시아에서 의미가 있다 라는 건데 러시아 외적으로 다른 나라, 특히 저희 나라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의미적인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소재를 받든지 의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작업을 받게 되는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러시아에 놀러 갈 수도 있고 러시아로 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받으시는 분에게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 소재나 위치에 따라서 확실한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잘 알아보고 작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 이 장르를 받은 분들은 이제 마피아나 갱스터 같은 분들이 받게 되는 타투인데, 아무래도 이 의미적인 부분도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전적, 이 사람이 뭘 했고 아니면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확실하게 표현이 되는 장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작업을 받는 게 제일 좋겠죠. 다음으로 볼 거는 바이오 메카닉입니다. 바이오 메카닉 같은 경우에 시각적인 특징으로는 블랙 앤 그레이 기법으로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컬러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바이오 메카닉이라는 장르 자체가 장적인 특징으로 에일리언의 소재를 사용하여 기계와 신체를 배합한 이미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미지를 사람 신체에 기계와 에일리언의 소재로 조금 작업을 하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사실적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 보니까 블랙 앤 그레이 기법을 사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컬러를 사용해서 좀 더 입체적이고 리얼하게 작업을 많이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로는 레터링입니다. 레터링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다 라고 하면은 가장 많은 작업량을 가지고 있을 장르 중에 하나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문의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각적인 특징으로는 글자나 숫자 그리고 특수 문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씨체에 따라서 느낌 자체도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많은 디자인들, 많은 글씨체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장르적인 특징으로는 확실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장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확실하게 그 단어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미적인 부분도 확실하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디자인이다 보니까 요즘 대중들이 많이 받는 장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 내가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뭔가를 남기고자 하는 거를 확실하게 그 단어로서 딱 남겨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보통 좌우명이나 내가 좋아하는 문구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내 몸에 새겨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도 확실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9번째 장르를 보자면 만다라를 알아볼 건데요. 만다라 같은 경우에서는 시각적인 특징으로는 하나의 패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힌두 불교에서 사용하는 패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 만다라는 원래 타투 장르가 아니라 기존의 힌두 불교에서 사용을 하던 하나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다 의미가 있는 패턴들로, 의미가 있는 만다라들로 제작이 되었지만 무수히 많은 작업자들이 무수히 많은 디자인들을 제작해내면서 이 의미적인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패턴이다 보니까 내가 어느 한쪽만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틀을 맞춰줄 필요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9가지 장르들 하나씩 보자면 이 이레즈미, 재패니즈, 유재패니즈, 그리고 올드스쿨, 뉴스쿨, 그리고 블랙 앤 그레이, 치카노, 트라이벌, 크리미널, 바이오 메카닉, 레터링, 만다라 좀 이렇게 9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많은 장르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 수집이라던가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 외적으로 궁금한 장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자료를 많이 찾아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Let this fucking punk get away with that? What's the matter?